이 하늘에는 별이 최소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태양이고 그 곁엔 또 무수한 행성이 돕니다. 우주의 별은 지구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완벽하게 조용합니다. 1950년 한 물리학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 있지? 이 소름 끼치는 침묵의 의미. 지금부터 우리 은하에만 별이 약 1000억 개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로 넓히면 은하만 최대 2조 개입니다. 이 숫자는 지구의 모든 해변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파도 방문도 흔적도 없습니다. 1950년 한 물리학자가 점심자리에서 툭 던진 질문이 70년째 인류를 괴롭힙니다. 대체 다들 어디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주가 조용한 이유의 여러 가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왜 위로가 아니라 경고일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무대의 규모부터 봐야 합니다. 우주의 크기를 알아야 이 침묵이 얼마나 이상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별은 최소 1000억 개, 많게는 4000억 개로 추정됩니다. 이건 그저 우리 동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은하가 약 2000억 개에서 2조 개 있습니다. 은하 하나마다 다시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별이 많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별들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어야 생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케플러 망원경 이후 인류는 외계 행성을 수천 개나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이 살만한 온도의 행성도 여럿 있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란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알맞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겨우 46억 년 전에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수십억 년 먼저 시작한 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보다 수십억 년 앞선 문명이 있을 시간이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은하를 가득 채웠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모순이 터집니다. 계산상 문명은 흔해야 하는데 하늘은 완벽하게 조용합니다. 이 모순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엔리코 페르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였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 있지? 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이후 페르미 역설이라 불리게 됩니다. 흔해야 할 문명이 왜 하나도 보이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을 계산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은하에 존재할 만한 문명의 수를 곱셈으로 추정합니다. 별의 수, 행성 비율, 생명 발생 확률을 차례로 곱해 나갑니다.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은하의 문명이 수백만 개라는 답도 우리뿐이라는 답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낙관적인 값을 넣어도 문제는 남습니다. 문명이 흔하다면 왜 하늘은 이토록 조용할까요? 과학자들은 이 침묵을 설명할 여러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쪽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대여각입니다. 로빈 헨슨이 제시한 서늘한 개념입니다. 생명에서 문명, 우주 진출로 가는 길목 어딘가에 거의 모두를 걸러내는 관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한 존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 관문은 우리 뒤에 있을까요? 아니면 앞에 있을까요? 만약 관문이 우리 뒤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어려운 단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특별한 생존자입니다. 하지만 관문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곧 그 관문 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문의 정체는 어쩌면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일지 모릅니다. 핵무기, 기후붕괴, 통제불능의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희귀한 지구입니다. 워드와 브라운리가 정리한 생각입니다. 생명 자체는 흔할 수 있어도 지적 문명까지 가는 조건은 극히 까다롭다는 주장입니다. 우연히 지나치게 많이 겹쳐야 한다는 겁니다.
안정된 별, 알맞은 자전축, 유난히 큰 달, 판구조 운동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소행성을 막아주는 목성 같은 방패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한 행성에 겹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주에서 거의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자기 파괴입니다. 문명은 우주로 퍼지기 전에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전쟁, 환경 파괴, 기술 폭주가 문명을 안에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낼 만큼 오래 살아남은 문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가설이 특히 서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미래의 예고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있지만 너무 멀거나 우리가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우주가 너무 커서 신호가 아직 우리에게 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빛조차 수백만 년을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혹은 우리가 우주 역사에서 너무 일찍 태어난 초기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웃이 생기기 전인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동물원 가설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만 우리를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미숙한 문명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 보호구역을 멀리서 관찰하듯 말입니다. 여섯 번째 가설은 가장 겸손하면서도 오싹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들의 형태나 언어가 우리 기술과 상상 바뀔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요 가설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들을 나란히 놓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어떤 답이 맞든 결론은 전부 서늘하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다면 이 광대한 우주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뜻입니다. 그 고독의 무게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반대로 문명이 흔한데도 조용하다면 더 무서운 뜻이 됩니다. 무언가가 문명을 계속 지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침묵은 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경고입니다. 이제 이걸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로 가져와 봅시다. 페르미의 질문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역과기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 관문을 통과하는 건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침묵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우연한 존재인지 일깨워 줍니다. 세 번째로 그 무게는 오히려 우리를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답을 아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작은 점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담긴 단 하나의 점입니다. 이 작은 점 위에서 인류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우주가 왜 조용한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별이 최소 1000억 개인데 왜 단 하나의 목소리도 없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관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음 관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섭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우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우주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